지난 시간에 우리 전자기 파트 끝나서 뭐에 대해서 시작했냐면 파동에 대해서 했어. 파동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빛과 파동 하면서 했던 거. 그 중에서 우리가 했던 거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머릿속에 넣어봐. 파동이 뭐야? 라고 하면 파동은 이거 파동이야. 지금 파동을 발생시켰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동은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파동은 그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원 그래요. 파동의 원인이 되는 장소. 그래서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그 자리에서만 진동하면 파동 아니야. 반드시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 나가야 파동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파동, 우리 주변에서 누가 파동이야? 라고 하면 지금 들리죠? 선생님 목소리가 파동, 그리고 지진이 파동, 물결이 파동, 그리고 빛이 파동이야. 이거거든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요, 옆으로 퍼져나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하는 그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소리는 공기가 있을 때만 전달되니까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예요. 지진은 땅이라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결은 물이라는 매질이 필요해. 근데 공기는 특이해. 공기가 아니고 빛은 특이해. 빛은 매질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전달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겠구나. 파동의 특징에 따라. 그 파동을 분류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매질의 유무야.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대부분의 파동이요. 그런 파동을 우리는 고등학교 때 탄성파야 라고 얘기하고, 이 탄성파의 대표적인 게 바로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매질이 없어도 돼,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돼. 이런 파동을 우리는 비탄성파야, 탄성파가 아니라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빛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도 있어. 파동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실제로 파동이 옆으로 퍼질 때 이동하는 게 매질이니 에너지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만 가지 물질은 가지 않아. 만약에 물질이 가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 맨날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부산에서 관측이 되거든. 매질이 이동한다면 일본 땅이 옆으로 우리나라에 붙으면 우리 좋지. 근데 안 와. 왜? 파동은 에너지만 이동하니까. 그래서 파동은 에너지만 이동하고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지 않아. 그러면 실제로 파동 에너지가요, A에서 발생한 파동 에너지가 B까지 왔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렇게 이동해 온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매질은 그럼 어떻게 떨려? 이게 문제죠. 그 떨릴 때 매질이 가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아이가 있어. 이런 아이를 무슨 파라고 하지? 종파. 이게 종파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이때 진행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진행 방향과 그 사이에 있는 매질의 진동 방향입니다. 이 두 개의 방향 사이의 관계가 나란하다면 얘는 종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쵸? 이렇게 에너지가 가는 방향으로 매질이 떨리는 걸 나란하게 떨린다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종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파동 에너지가 가는 것과
매질은 그래서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매질은 위아래로 떨려요.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에너지의 진동 방향이 수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하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쵸. 이게 횡파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 빛과 소리인데 그 중에서 빛은 종판이 횡판이? 빛은 종판이 횡판이? 횡파입니다. 실제로 종파에 속하는 건 딱 3개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리입니다. 그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음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초음파, 다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지진파 중에서 누구? 피파가 종파입니다. 요거 3개만 종파고 그걸 뺀 나머지 모든 게 횡파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빛도 횡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전달될 때 파동에 따라서 소리의 높낮이,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 이런 거 달라지는데 자, 파동의 도대체 뭐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킵니까? 라고 하는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파동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 파동의 구조를 그냥 본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횡파 구조로 우리는 설명한다. 자, 예를 들어서 파동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매질은 횡파니까 수직하게 진동해야죠. 이렇게 진동합니다. 이걸 우리가 횡파라고 합니다.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하니까. 그중 가장 높을 때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마루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을 때를 골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루와 골의 위상이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횡파 구조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횡파를 통해서 우리는 뭐 알아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파동의 구조 5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표 하나를 보고 여기가 거리라고 칠게요. 여기가 0, 2, 4, 6, 8 이렇게 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파동의 파장을 알 수 있어요. 파장이라는 걸 기호로 우리가 난다라고 쓰고요. 파장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뭡니까? 최단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단위 미터가 파장 단위겠죠. 근데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필요 있어? 없습니다. 실제로 골에서 골까지 재도 한 파장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한 파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와 모양이 같은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실제 한 파장의 길이. 그래서 얘는 파장 길이가 얼마냐면 4m예요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 파장의 정의는 여러분들 나중에 자사도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자사에서 특히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학교 용어를 질문합니다. 파장은 한번 진동하는 동안 동일한 위상간의 뭡니까? 거리입니다. 같은 위상까지의 최단 거리. 되겠어? 이게 한 파장이야. 그러니까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여기면 여기. 알겠습니까? 이게 파장의 정의다. 동일한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이게 바로 파장의 정의. 자, 그런가 하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말고 최단 시간이 있어. 그거 뭐라고 하니? 주기. 맞아요. 이걸 주기 시간의 약자 t 쓰고요. 단위는 초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얘는 동일한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니까 얘는 시간이 2초 걸렸어요. 뭐 이런 얘기야. 아! 이런 얘기구나. 시간은 이거구나. 한 번 진동하는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이 주기는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이걸 거꾸로 하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도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진동수라고 해서 F라고 쓰고 다니는 헤르츠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르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라고 했으니 얘는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구나. 이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구나. 얘는 1초에 절반 진동했어. 이런 뜻이야. 알겠어? 요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폭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A. 자, 진폭은요. 여기 있던 매질이 진동할 때 얼마만큼 움직였어? 이만큼 갔다 왔어. 그죠? 또는 이만큼 갔다 왔어. 이거죠. 매질이 진동한 변이. 됐어? 네. 매질의 진동 변이를 얘기해요. 이 매질의 진동 변이도 거리니까 미터일 거고요. 얘는 변이가 위로 올라가면 2m, 아래로 내려와도 2m. 뭐 이렇다고 치자.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얘 진폭이 얼마야? 진폭이 4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움직여도 2m, 이렇게 움직여도 2m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폭이 2m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만 재거나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마루에서 골까지 재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이에요. 자, 속력은 벨로시티 V라고 쓰고 단위는 미터 퍼 초 예외 없어요. 자, 모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쵸? 근데 시간 여기 있네요. 거리 여기 있네요. 이게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하셔도 되고요. 주기분의 1이랑 똑같은 게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F 남다가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 남다. F 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파동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파동은요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너네 알죠?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배웠던 파동이 바로 소리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소리의 3요소를 얘기해봐. 이렇게 배웠죠. 소리의 3요소 뭐 있습니까?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 뭐 있냐?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소리의 맵시라고 부르는 게 소리의 3요소였어. 중학교 1학년 때 너네는 어디 갔다 온 거야? 그쵸? 자, 소리의 3요소가 세기, 높낮이, 맵시 요게 있었는데요. 이때 소리의 세기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막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소리를 낼 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소리의 세기가 뭡니까? 진폭입니다.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진폭입니다. 진폭이 커지면 소리의 크기도 크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 자, 그러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 우리 아이유는 3단고음 그랬는데요. 그래서 도가 있고 하루타고 위에 도가 있고 또 하루타고 위에 도가 있어. 자,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입니다. 진동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의 진동수가 만약에 200이라면 하루타고 위에 소리를 내려면 진동수는 무조건 2배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2배 커지면 한 옥타브 윗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동수가 40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한 옥타브 위에 도는 뭘까요? 또 2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얼마? 800이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타브는 진동수의 배율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맵시는 뭐냐면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 구분하거든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자, 같은 도를 내더라도 피아노는 매끄러운 이런 파형을 만든다면 바이올린은 여기에 이런 파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파형이 달라 이걸 소리에 맵시. 그래서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구조 5가지가 사실은 파동의 성질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니까 소리의 3요소가 있다면 빛도 네 있습니다. 하나의 빛도 2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광전효과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빛은 2가지 요소가 있는데 빛도 눈부셔 라고 하는 밝기가 있고 빨간색 빛이네 파란색 빛이네 라고 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게 빛인데 그 중에서 이 2가지 요소도 이 파동의 5가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빛의 밝기 눈부셔 너무 흐려 라고 하는 빛의 밝기를 우리가 세기라고 하죠. 빛의 세기. 이 세기를 결정하는 것,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폭입니다. 똑같은 빨간색 빛이라도 진폭이 큰 빨간색 빛은 눈부신 빨간색 빛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색깔을 결정하는 것, 그건 바로 진동수입니다. 그럼 내가 그냥 물어볼게요. 빛의 3원색을 얘기해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렇죠. 그렇게 있습니다. 빛의 3원색이 있는데 그 빛의 3원색이 바로 빛의 3원색이 바로 빨, 그 다음에 초, 그 다음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얘기해봐. 빨강과 초록을 합성하면 무슨 색? 노란색. 자, 중학교 1학년은 다시 다니도록 하자. 빨강과 파랑이 합성되면 이게 자홍색. 파랑과 초록이 합하면 이게 청록색. 요거예요. 그러면 빨초파가 다 만나면 이게 백색. 그렇죠? 요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빛에도 2가지 요소가 있고 이게 파동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통해서 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중 결론은 속력입니다. 파동의 속력 뭐가 결정해요? 라고 하면 파동의 속력 보시면 되겠지만 V는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파동 중에서요. 소리요. 소리의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빛도요.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속력이 바뀌니까 빛이 굴절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기 중에서 빛이 오다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빛이 꺾여요. 자, 이걸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는데 빛이 꺾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속력이 달라져서 꺾입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V는 F 남다인데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거 진동수일까요? 파장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속력에 따라 얘네들의 크기가 달라져야지 얘네들이 속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 바로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합니다.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래. 그러면 파동 중에서 대표적인 소리요. 소리는 어떤 상태의 물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를까? 그쵸. 소리는 매질이 전달해주기 때문에 매질이 빽빽하게 있어야 진동을 옆으로 빨리 전달합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 액체고 기체입니다. 그럼 공기 중을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었네 이 얘기고요.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니까 진공에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번 주에 소윤이 있을 때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레일이 있을 때 이렇게 산이 가리고 있으면 이쪽에서 기차가 오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퀴와의 마찰에서 생긴 소리를 들으려고 어떤 애는 레일에 귀를 대고요. 어떤 애는 똑바로 서서 소리를 들을 겁니다. 누가 먼저 듣습니까? 레일에 귀댄 애가 먼저 듣습니다. 왜? 고체 물질을 통과하면서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소리는 고체 물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체 물질을 통과한 소리를 듣는 건 아니죠. 공기 중에서 전달되어 온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 같은 공기라도 더운 공기가 있고요. 찬 공기가 있어. 이게 어떤 공기에서 더 빨라서? 더운 공기에서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낱말은 됐어.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게 아래쪽 공기와 위쪽 공기의 온도차 때문입니다. 너네 중학교 1학년 안 다녔지? 나 속인 거지 이 새끼들아.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됐니? 우리요 물결이요 파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바다 위에 파도가 치고 있고 넘실넘실 배가 있고 태양이 쨍쨍 내려지고 있고 뭐 이런 곳에 물고기가 삽니다. 근데 실제로 바닷속에도 땅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서 바닷속의 수심이 여기는 얕습니다. 여기는 깊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넘실넘실 치는데 여기서 물결이 발생해서 파도가 이렇게 일어서 넘실넘실 칩니다. 가겠죠. 근데 실제로 물방울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응집력 때문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물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속에도 물결이 발생하죠. 물결이 발생하면서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가는데 문제는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얕은 곳은 땅이랑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찰 때문에.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물결은 마찰이 적은 깊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력을 그릴 건데 깊은 물에서는 빨라. 얕은 물에서는 느려. 깊은 물에서의 파도의 속력이 100이야. V는 F 난다. 근데 얕은 물에서는 속력이 느려져서 50이야. 그러면 속력이 바뀔 때 변하는 건 뭘까요? 진동수입니까? 파장입니까? 아닙니다. 진동수는 고유한 값입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빛이 굴절하든 반사되든 상관없이 진동수는 그대로입니다. 아, 진동수는 그대로구나. 그럼 바뀌는 건 파장입니다. 속력이 빠를 때는 파장이 길게 형성되고요.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러니 수심에 따라서 여기는 수심이 얕고 여기는 수심이 깊어. 그래서 물결이 쳐. 그러면 파장이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2m를 훅 갑니다. 근데 얕아지면 한 번 진동할 동안 1m밖에 못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옆에 있는 물결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물결에서 마루면 마루끼리 이렇게 선으로 연결합니다.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곳끼리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각각의 선을 파도의 얼굴 파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파면과 파면 사이에 이 한 간격이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파장입니다. 이게 2m, 이게 1m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파면의 간격을 보면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파동, 빛입니다. 빛은 아무 물질도 없는 진공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매질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안에 물질들이 있으면 빛은 이걸 피해서 전달돼야 되니까 물질이 있는 게 오히려 속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그나마 빠르고 액체, 고체로 갈 때 빛이 전달되는 속력이 느려져서 소유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 진공에서 빛이 통과하는 속력만 우리는 광속이라고 불렀던 거고, 이때 광속일 때 빛의 속력만 우리가 V라고 안 쓰고 C로 쓴다. 그래서 그 속력을 구하는 식이 F 람다다. 근데 아세요? 빨간색 빛도 있고 파란색 빛도 있고 초록색 빛도 있고 태양에서 그 세 가지 빛이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갈 때 지구에 누가 먼저 도착하니? 얘기해. 네. 빨간색 빛은요, 진동수가 1입니다. 초록색 빛은 10, 파란색 빛은 진동수가 100입니다. 진동수가 달라서 색깔이 달라졌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구에 도착하는 속력이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이 백색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동시에 와? 그건 진동수가 작은 애는 파장이 길고요. 진동수가 큰 애는 파장이 짧아서 속력이 동일합니다. 진공을 통과할 때 그렇습니다. 되겠어? 그러니 광속은 빛의 색깔하고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광속이 일정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 두 개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번 주에 안 했던 얘기 잠깐만 하고 가죠. 우리 책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통과에 꼭 있는 내용이라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빛을 배웠는데 빛의 원래 이름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입니다.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의 일부만 빛인 것뿐이죠. 자, 이름이 왜 전자기파야? 라고 하는데 꼬맹아, 태양은요 더럽게 뜨거워. 그래서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뜨거워서 기체가 플라즈마라고 하는 전자와 양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과 전자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너무 별들이 뜨거워서 그 안에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탈출되어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플라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요? 태양이 폭발하는 그래서 현상이 생겨 흑점수가 바뀝니다. 그 태양이 대규모의 폭발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그래서 태양은 표면에서 드드드드드 폭발을 하면서 쌀알무늬 같은 것도 생기고 홍염도 생깁니다. 그 폭발에 의해서 전기를 띤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전기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기장이 생기면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깁니다. 수직한 방향. 그래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전기장이 세졌다 약해졌다 그러니까 자기장도 세졌다 약해졌다 변하겠죠. 그럼 우리 또 배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유도 전류가 흘러 또 다른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전기장에 의해서 또 다른 자기장이, 그 자기장에 의해서 또 다른 전기장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전달되니까 별도의 매질이 필요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 오는 게 이게 빛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시키면서 파동과 같은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름이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전자기파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전자기파가 옆으로 퍼져나갈 때요. 우주는 공간이니까 X축, Y축만으로는 다 못 그리죠. Z축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전기장이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전달되는 횡파야. 그렇다면 이때 생기는 자기장은 이것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기장입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 얘네들이 서로 진동하면서 유발하면서 갑니다. 됐어. 그랬을 때요. 진동하는 방향, 전기장과 자기장 수직 방향이니까 다릅니다. 대신에 전기장의 진폭이 클 때 발생한 자기장의 진폭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가면서 전달되는데 이 진폭의 크기가 곧 에너지입니다. 진폭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기파가 옆으로 퍼져 나갈 때요.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도 있고 에너지가 작은 전자기파도 동시에 발생해서 훅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데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커요. 에너지가 밑으로 갈수록 작아요. 그랬을 때 인간이 그냥 자기 편을 하고 대충 이 정도가 큰 쪽이야 라고 해서 에너지가 큰 애들을 우리는 방사선이라는 전자기파로 부릅니다. 방사선. 이 정도면 에너지가 한 중간쯤 돼.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애들을 다 통틀어 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이 정도면 에너지가 작아. 그 작은 아이들을 우리가 전파라고 불러서 얘네들을 통틀어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자, 빛의 성질이 뭐뭐야? 직진, 반사, 굴절. 그 성질은 전자기파가 모두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빛만의 성질이 아니고 얘네들 다 갖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모두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탄성파이면서 활파입니다. 되겠죠? 자, 그 중에서요. 방사선 중에서도 에너지가 가장 큰 거, 그걸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마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 아저씨.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감마선을 쓸 때가 있다. 언제? 전쟁할 때 빼고 병원에서 씁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방사선 치료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몸속에 암 걸린 세포가 있는데 수술할 수 없는 위치야. 그러면 감마선을 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애가 있어. 그건 너네도 경험해봤을 거야. 이게 바로 엑스레이 찍는 X선입니다. 그래서 이 X선은 주로 어디서 써요? 이건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씁니다. 공항에서 수압을 확인할 때 일일이 가방 안 엽니다. X선 촬영해서 그 안에 총 있는지 칼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써요. 자, 빛도 에너지 크기에 따라 나눕니다. 빛 중에서 에너지가 그나마 큰 게 그 유명한 자외선 오존층에서 차단합니다. 이 자외선은요,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세균들을 죽이는 살균 작용할 때 우리가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에 가면 컵이죠. 그 컵이 들어있는 공간을 잘 보시면 거기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죽일 때 주로 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를 볼 때 쓰는 가시광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걸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햇빛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되겠어? 자, 적외선은요, 여러분들 몸에서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들 체온 36.5도. 그래서 라고 하는 이 열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열이 바로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열의 출입이 있어요. 그때 적외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되겠냐? 이런 작용을 하고요. 이 적외선은 어디서 쓰냐면 지금 리모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컨에서 적외선 통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요. 주로 통신할 때 쓰는 파장의 영역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전파 중 우리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전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게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전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핸드폰 주파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화 왔어 라고 하는 건 지금 셀폰 주파수가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TV 통신 주파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라디오에서 쓰는 FM, AM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큰 건데 파동에서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파동에서의 에너지는 F 남다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니 F 남다가 아니고 오명아 미안, 이건 속력 구하는 식이야. F, A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와 진폭이 파동 에너지를 계산한다. 근데 이렇게 곱한값이 절대로 같지는 않다. 비례한다. 여기에 매질의 종류에 따라 비례상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파동의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구나. 진폭이 크다는 얘기구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더 큰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감마선입니다. 그 다음에 X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 파동의 에너지를 구하는 일반적인 이식도 있지만 파동의 에너지를 구하는 아인슈타인이 만든 식도 있어. E는 HF입니다. H는 비례상수입니다.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의해 결정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인데, 너네 알죠? 아까 얘기했어. 광속은 일정해. 근데 광속은 F 람다야.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F는 뭐야? 람다분의 C란 얘기죠. 그러니 F 자리에 F 넣지 말고 람다분의 C를 대입하면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람다분의 HC로 바꿀 수도 있다. 다 똑같아. 그러니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거꾸로 파장은 짧다는 얘기다. 되겠습니까? 요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눈에 보이게 파장을 그리면 여기는 파장이 짧고 점점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게 바로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의 실체다. 되겠죠? 이게 통합과학에 있으니까 머릿속에 드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동의 기본적인 구조, 저번 시간에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전자기파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파동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 파동의 성질까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실제로 파동의 성질 5가지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3개 배워왔습니다. 그 중에 파동의 성질을 여러분들은 빛의 성질 이렇게 배웠는데, 빛의 성질 중에 첫 번째 빛의 직진성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빛은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날 때까지 곧장 직진해 이거죠. 근데 다른 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돼? 반사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만난 이 너머에는 여기는 그냥 빛이 오는데 여기에 갔던 빛들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물체 반대편에 뭐가 생긴다? 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빛이 직진한다는 대표적인 증거대가 그림자 지는 현상이 빛이 직진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 지는 현상이 단지 물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도 생깁니다. 말해. 맞아요. 우주 공간에도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식현상이 생겨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일식현상, 월식현상이 바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빛이 꿀렁꿀렁 가면 생길 수가 없는데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달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내가 봤을 때 햇빛이 이렇게 왔는데 달 때문에 가려서 우리 동네에 빛이 갑자기 안 오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뭡니까? 달이 만든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니?
됐죠? 그래서 일식은 달의 그림자 속에 해가 가려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달이 만든 그림자 속에 해가 가려지는 현상을 우리 일식이라고 해서 이때 천체 순서는 반드시 태달지어야 됐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외웠어. 이때 달의 위상 사기입니다. 이때 달의 위상은 사기여야 되고 사기 뜰 때가 음력 1일입니다. 매달 1일. 그래서 자 월식은요 거꾸로 달이 가려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구 그림자에. 그래서 햇빛이 달까지 못 가고 지구에 가려서 달이 안 보여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을 달이 먹혔어요.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 월식이 될 때 천체 순서는 태, 지, 달이니까 이때 달의 위상 망입니다. 자, 망은 음력 15일 날 뜹니다. 하지만 일식과 월식이 매달 생길 수 없습니다. 왜요? 지랄 타이밍. 자, 달, 태양, 지구. 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자, 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선생님은 지구, 태양, 달. 달이 태양을 가리려면 이렇게 있어야 선생님 눈에 얘가 안 보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보입니다. 됐어? 이렇게 있어도 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태, 달, 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높이가 일직선상에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와 달이 공전하는 궤도가 나란하지 않고 약간 삐딱합니다. 그래서 사귈 때와 망일 때 얘네들이 같은 높이에 오는 경우가 바로 공전 궤도가 일치할 때입니다. 그때가 아니면 높이가 달라서 그래서 보입니다. 그래서 매달 일식과 월식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달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공전 궤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 좀 다녀. 이 새끼들이 1학년만 안다는 게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빛의 성질 중에 두 번째 반사도 배웠다. 이걸 작도하려고 제가 A4 용지를 드린 겁니다. 자, 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반사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되돌아 나오는 현상입니다. 됐어? 그래서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예쁜 말로 반사됐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다른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빛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입사광선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가다가 반사돼서 나오는 광선을 우리가 반사광선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저는요 이 가라는 물체에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나왔어요? 각도 재고 싶어요. 기억나니? 그러려면 각도를 재는 기준선이 필요해. 그 기준선의 이름이 법선입니다. 그 법선은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90도로 그려야 이게 바로 각도를 재는 기준선 법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재는 건데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재면 이게 그 유명한 입사각입니다. 법선으로부터 반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재면 이게 그 유명한 반사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려드릴 거지만 얘가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 요 각도가 바로 뭡니까? 굴절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각도는 법선으로부터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재서 그리는데 이때 반사가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진 않는다. 여기에서 규칙성이 있다. 말해. 그걸 우리는 반사 법칙이라고 한다. 반사 법칙이 뭐냐? 그렇죠.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의 그 크기는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된다. 예외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입사각이 30도야? 보나마나 반사각이 30도야. 그러면 내가
입사각을 크게 해서 이걸 50도로 만들어서 그 순간 반사각도 50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법칙이다. 그걸 우리 반사 법칙이라고 한다. 그죠? 표면이 얘처럼 매끄러운 면에서는요. 표면이 매끄러운 면이 있고 거친 면이 있어. 그죠? 근데 이때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평행하게 거친 면에서도 빛은 평행하게 옵니다. 하나의 방울에서 빛은. 그러면 다른 물체랑 만나는 순간 반사되죠. 자, 반사될 때 빛들이 이렇게 반사돼서 갈 겁니다. 자, 반사돼서 갈 때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1번 빛이 접선면과 이루는 법선을 그려. 2번 빛도 접선면과 90도 되는 법선을 그리시면 그래서 얘네들의 법선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울 때 요거의 입사각이 30도면 얘 입사각 몇 도? 30도, 얘도 몇 도?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사돼서 나가는 요 각도도 30도, 30도로 표면이 매끄러울 때 모든 빛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반사돼서 나갑니다. 이걸 우리 무슨 반사라고 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반사가 일어났어요. 정반사입니다. 그래서 정반사는 표면이 매끄러울 때 빛이 모두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정반사라고 하고, 이러한 정반사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도구가 뭐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사된 빛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물체를 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표면이 거칠 때요, 빛은 평행하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빛이 들어간 기역의 접선면은 이면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은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이게 바로 입사각 60도입니다. 자, 니은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것과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만큼이 입사각입니다. 얘네 10도입니다. 그럼 반사는 반대편 방향으로 10도 빛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울퉁불퉁한 이면의 접선을 또 그리셔야 됩니다. 자, 빛이 들어간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시면 얘는 접선이 이 방향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는 법선을 그리셔야 되니까 법선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요 각도는 30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반대편 30도로 빛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반사되는 광선 보시면 이 새끼 반사돼서 어디로 갑니까? 얘 60도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죠. 1번 반사 광선, 2번, 3번 얘네들 가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빛이 난잡하게 반사된다? 난반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난반사는 표면이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인데, 이렇게 표면이 거친 난반사가 일어나도 모든 점에서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반사든 난반사든 반사의 법칙은 언제나 성립된다. 단 차이점. 정반사는 모든 빛이 같은 방향으로 반사되면 난반사는 반사되는 빛이 향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난반사가 일어날 때 빛은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물체가 비치는 건데, 그래서 거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갈 때는 주변의 경치가 비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물체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선 정반사가 일어날까 난반사가 일어날까? 너네가 빛을 반사해서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내가 너네를 보는 거거든요. 무슨 반사입니까? 난반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몸이 정반사하면 여러분들 몸이 거울입니다. 움직이는 거울. 이상하겠죠? 알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일어나는 정반사, 난반사 이런 애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 거울은 정반사를 이용해서 주변의 경치를 비치게 한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할 얘기입니다. 세 번째, 굴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학교 때는 꼬매가 빛의 성질 3개 배우면서 겨우 포인트를 어디 놓니? 여기다 뒀어요.
반사에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볼록 거울에서의 상해 종류는 어때? 볼록 거울은 어디에 써? 이거 물어봤거든요. 볼록 거울은 항상 축소된 바로선상을 맺히기 때문에 상을 축소시켜서 시야를 뭐한다? 넓힌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비춰서 보는 목적으로 우리가 뭘 만든다? 볼록 거울을 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볼록 거울은 넓은 곳을 비추는 편의점의 도난 방지용 거울.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오는 커브길에 있는 코너 반사경. 아빠 자동차 옆에 튀어나와 있는 측면 거울. 이런 것들이 바로 볼록 거울 쓰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줄문한데. 자,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내는 굴절은 뭡니까? 이게 핵심. 고등학교 때는 얘가 나와요. 굴절이라는 건 아까 그려봐드렸습니다.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빛이, 물이 투명하니까 반사되기도 하지만 통과해서 들어가는 빛도 있습니다. 근데 통과해서 들어가는 빛이 절대로 직진할 수 없고 꺾여 들어간다. 자, 이렇게 그래서 빛이 가면서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한다.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합니다. 꺾이는 거. 알겠어? 이게 굴절이야. 근데 일부는 이 순간에 반사도 되고 일부는 굴절도 합니다. 됐어? 그랬을 때 몇 도로 들어갔다 몇 도로 굴절했는지 확인하려면 또 법성 그려 이거죠.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이렇게 재요. 그 중에서 지금은 공기에서 물속으로 빛이 갔는데 아까 배웠어. 빛은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 어디? 공기에서 빛은 빠르다. 물에서 느립니다. 공기에서 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빠른 매질에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네요. 그죠? 빠른 매질 쪽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고 느린 매질에서 뭐가 생긴다? 굴절각이 생긴다. 근데 이 각이 굴절각이 또 입사각이랑 같을까? 왜 같냐? 절대 안 같습니다. 얘가 꺾여 들어갈 때 어떻게 꺾여요? 원래는 직진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꺾였죠? 그럼 적어도 요각보다 요각은 뭐 할까요? 작습니다. 그래서 이때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도 30도인데 굴절각은 이거보다 작아져서 20도야. 뭐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지? 근데 내가 여기서 입사각을 조금 크게 쏠게. 입사각은 30도가 아니고 50도로 가능해? 반사각 얼마일까? 50도 돼야 됩니다. 왜? 반사각 없지. 알겠어? 그럼 굴절각. 입사각을 크게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꺾여 들어갔는데 여기서 쏘면 굴절각이 같이 커집니다. 되겠어요? 입사각을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도 따라서 커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그냥 입사각, 굴절각 요것만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고 입사각을 크게 하는 순간 굴절각 같이 커진다. 하지만 그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클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근데 꼬맹아 이제 고등학교를 거꾸로 쏴. 거꾸로 쏩니다. 어떻게 쏘냐면 물에서 공기로 쏘는 겁니다. 물속에서 빛을 쏴서 공기 쪽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일부는 반사돼서 갈 거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자, 빛이 어떻게 꺾일까요? 직진한 것보다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올까? 네, 모든 파동은 느린 매질 가까이로 꺾입니다. 그래서 느린 매질이 있는 물 쪽으로 꺾여서 빛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입사각, 요만큼이 반사각, 요만큼이 굴절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셔야 돼요. 아까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갔다는 거죠. 지금은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갔다는 얘기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느린 매질인 물 쪽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는데 이 각은 같아야 됩니다. 반사각 쪽에.
그리고 굴절각이 빠른 매질 쪽에 생기는데 꼬매나 핵심 포인트. 굴절각이라서 작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빠른 매질 쪽에 생긴 모든 각이 다 큽니다. 알겠어? 빠른 매질 쪽에 생긴 모든 각이 커서 아까도 빠른 매질 쪽에 생긴 공기의 각이 커졌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커야 되는 각이 뭡니까? 굴절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입사각이 30도였는데 반사각도 30도야. 근데 굴절각은 더 커서 이 새끼 70도야.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쵸? 이거 30, 이거 30, 얘는 70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입사각을 조금만 크게 할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보다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때? 그럼 반사각도 커지겠죠. 반사 법칙 때문에.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 이거 더 커집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무조건 굴절각도 따라서 변합니다. 그럼 내가 입사각을 40도로 만들어서 반사각도 40도가 됐는데 굴절각은 더 커지니까 예병한 이 새끼 90도 됐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90도가 된 겁니다. 수명과 나타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까? 이거 41도. 생각을 멈추지 말고 쭉쭉 끌고 가죠. 만약에 입사각이 41도야. 반사각 41도여야만 됩니다. 그죠? 반사 법칙 때문에. 그럼 굴절각은 더 커지죠. 입사각은 크게 했으니까 반사각도 같이 커지고 굴절각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90도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야 되는 이게 굴절각.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그러면 더 커져서 막 95도 뭐 이렇게 되겠구나. 쪽으로 반사 광선과 굴절 광선이 두 개가 따로따로 생길 수 없습니다.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굴절 광선이 반사 광선에 붙어버립니다. 굴절 광선이 따로 생기지 않아. 그냥 반사 광선만 생길 거야. 그러니 굴절각이 너무 커서 전부 다 반사만 일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이 반사는 굴절각이 너무 커서 굴절 때문에 생기는 반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야? 전부 다 반사된다. 전반사라고 합니다. 이걸 전반사 현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마지노선이 뭐야?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죠. 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임계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는 그 순간부터 전반사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야? 되겠니? 근데 이러한 전반사가 바로 현대과학의 꽃입니다. 현대 우리 삶의 꽃이죠. 이 전반사를 이용한 도구가 있어. 뭐였다고?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 통신선 광선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통신할 때 전선 안 씁니다. 그래서 옛날의 전선은요, 여기에 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이 선으로 전자신호를 쏘면 그 중에서 일부는 반사돼서 가고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부는 반사돼서 가고 일부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신호를 잡아서 도청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우리가 통신수단, 전선입니다. 근데 요즘은 광선류로 다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 그걸 이용해서 안쪽에는 느린 매질로 만들고 바깥쪽을 빠른 매질로 감쌉니다. 그죠? 안쪽에 있는 느린 매질을 우리가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빠른 매질을 우리가 클레링 이렇게 부릅니다. 얜 빠른 매질, 얜 느린 매질.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전반사 일어난다고 했죠? 임계각보다 크면. 그러니까 느린 매질에서 신호를 쏩니다. 그게 전기 신호가 아니고 광. 광자가 무슨 광자냐? 빛을 쏩니다.
빛을 쏘니까 연락속도 빠르겠죠. 자, 근데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크게 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반사밖에 아니랍니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광석류는 도청이 불가능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도청하겠다고 전봇대에 아저씨들 붙어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에 해킹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옛날에는 정규로 쐈는데 요즘 빛으로 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되겠냐? 이게 바로 광석류의 원리고 이러한 광석류가 바로 전반사를 이용한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안쪽은 무조건 느린 매질해야 됩니다. 바깥쪽은 무조건 빠른 매질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가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클수록 좋습니다. 자, 이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가 커야 빨리 전반사입니다. 되겠냐? 자, 그랬을 때 이 매질이 있다고 쳐.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빛은 두 매질 사이의 속력이 100이고 80이야. 속력 차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살짝만 꺾여. 근데 A 매질에서 B 매질이 아니고 A 매질에서 C 매질로 보내는 거야. A 매질의 속력 100인데 C 매질의 속력은 50이라고 치자. 그럼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는 더 커. 그러면 똑같은 곳에서 빛을 쏘더라도 C 매질로 갈 때 빛은 더 확 꺾입니다.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만큼 꺾입니다. 됐어? 자, 그랬을 때 꼬맹아 굴절각이 아니고 굴절률은 누가 더 많이 굴절한 거니? 굴절률 1번이죠. 원래 직진한 것보다 얘는 요만큼 꺾였는데 얘는 이렇게 꺾였어. 그래서 굴절률이라는 단어가 고2 때 나오는 거죠. 굴절률. 됐어? 꺾이는 비율 1번의 굴절률이 2번의 굴절률보다 큰 겁니다. 왜? 속력차가 크니까. 알겠어? 자, 그 굴절률을 우리는 N이라고 하고 이걸 설명한 과학자가 스넬입니다. 그래서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굴절에는 굴절 법칙이 있다. 그 굴절 법칙을 우리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스넬 법칙이라고 한다. 자, 이 굴절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 A에서 B로 갈 때요. 빛이 꺾였어. 그러면 요게 입사가 이게 굴절각. 보이시죠? 자, 이때 꺾이는 비율이 바로 두 매질 간의 속력 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A 매질, B 매질의 속력분의 A 매질의 속력의 비율이 둘의 상대 굴절률로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80이고 이 새끼는 100이니까 그래서 얘는 상대 굴절률이 얼마니? 1.25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 되겠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파동에서의 속력 구하는 식 보이는 F 남자 맞냐? 보이는 F 남자입니다. 그러니 속력 대신에 A 매질을 통과할 때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 속력 값이겠죠. 근데 파동이 굴절할 때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안 바뀐다 그랬어? 아니야! 진동수가 일정하다 그랬어. 진동수가 일정해. 진동수는 고유한 값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 진동수가 100이었으면 얘도 100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분 되겠죠? 그래서 굴절률의 비율은 두 파동의 파장 비율로만 계산해도 된다. 그래서 자, 굴절률이라는 건 두 매질의 속력 비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속력 값을 주면 굴절률 구하는 거 어렵잖아?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파장 비율이라고.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이 굴절률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이때 생기는 각도입니다. 자, 속력이 빠른 쪽은 각도가 크게 생겨. 속력이 느린 쪽은 각도가 작게 생겨. 됐어? 그래서 각도만 봐도 누가 빠른 매질이고 느린 매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도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이 각도를 사인 값으로 환산하시면 값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요. 아이고 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끊을 테니까 조지 마. 자, 그래서 이렇게 굴절률은요. 속력의 비율 또는 파장의 비율 또는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
비율로도 우리는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굴절률을 쓰는 방법은 N, A, B 이렇게 씁니다. 이게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상대 굴절률 이런 뜻이고요. 거꾸로 M, B, A는 거꾸로 B에서 A로 갈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꼬맹아 4분의 5면 이 값은 반드시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됐어? 이게 상대 굴절이야. 자,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상대 굴절률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굴절률 하나 더 있다.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절대 굴절률이 됐어?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인데 절대 굴절률 쓸 때 꼬맹아 이거요. 분수로 쓰죠. 왜 이렇게 써요? 자, 이거 그대로 분수로 만듭니다. 출발한 곳, 도착한 곳. 출발한 곳, 도착한 곳. 맞습니까? 자, 근데 굴절률을 쓸 때만 거꾸로 절대 굴절률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A의 절대 굴절률분의 B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쓰면 돼요. 되겠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곱하시면 B는 B의 절대 굴절률 곱한 거 들어갔네. A는 A B겠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해해? 이해해? 그래서요. 절대 굴절률은 NA VA 값이 MB VB야.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또는 NA sin 세타 A는 MB sin 세타 B야. 이렇게 놓고 4개 중에 하나 모르는 거 값을 구할 겁니다. 우리가. 맞아. NA 남다 A는 MB 남다 B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절대 굴절률 없이 나머지 값들만 곱할 때는 이렇게 곱하는 속성 보입니까? 서로 거꾸로 곱하시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VA 남다 B는 VB 남다 A 이런 식의 관계를 가져요. 알겠죠? 이게 스넬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계산식입니다. 이해되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굴절해서요. 전반사라는 것도 새롭게 배웠고요. 스넬 법칙이라는 상대 굴절률도 배웠습니다.